머니쇼입니다. 이번 주 장세 흐름은 어떨까요? 강세 랠리가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면 약세장이 지속될까요? 몹시 궁금하시죠? 그러나 이 단기 예측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강세장이나 약세장이나 언제나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다만 욕심 많은 돼지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디폴트 위기로 세계 증시가 난기류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이 난기류 지역이 이번 주에 벗어날 것인가? 이번 주 초에 바로 이 위기의 해법이 우리 정시 또는 세계 정시의 핵심 드라이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비상 미팅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독불 정상회담이 열려서 이미 그리스 구제를 해주기로 어느 정도가 합의가 된 상태죠. 그래서 연이어서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지금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들이 회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정상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기초로 해서 세부 안을 조정한 것이겠죠. 그래서 재무장관 회의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다. 특별한 일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걸 갖다가 재무장관들이 번복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은 이번 주 초에 그리스 해법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시장이 그것도 눈치를 못 채고 있을까요? 이미 시장은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만은 그 효과 또는 약발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것이죠.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다우가 40포인트 넘게 반등을 하고 나스닥은 조금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S&P 500도 조금 반등을 하고 반등을 했습니다만 반등은 힘이 약한 걸로 봐서 주말 그리스 해법이 나오긴 하겠지만 설사 해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기가 크게 바뀔 것은 없다라는 것이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구제한 합의 후가 되더라도 강세장으로 급반등할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특징주로 맥도날드 차트를 보시면은 이 식품주 맥도날드가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주말에 강세에다가 지난주 강세에다가 지난 주말에도 급반등을 했죠. 도대체 이 맥도날드 주가가 왜 이렇게 약세장에서 강세를 이어갈까요? 맥도날드, 이 서민식품, 1달러짜리 식사, 서민식사의 대명사인 맥도날드가 왜 저렇게 강세를 갈까요? 그것은 세계 경기가 다소 둔화 추세에 들어갔다는 것을 예고하는 선행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기가 둔화세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OECD 경기지수가 4%, 세계은행에서 4% 경제 성장률을 3.9% 또는 4.1%를 4%로 0.1% 낮추었다고 하는군요. 뭐 그게 낮춘 것도 아니집니다만 그래도 낮추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죠. 낮추었다는 것은 좋아진다는, 더 높였다는 것보다는 더 나쁜 시그널이죠. 어쨌든 간에 세계 경기는 4% 경기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별로 바람직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는 어쨌든 강세가 둔화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니죠. 그래서 경기 둔화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반영해서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하락이 실질 수요 감소 때문에 그런 것이냐, 투기 수요가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떨어진다는 것은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고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가 차트를 보시죠.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왜냐? 세계 경기가 좋으면은 세계 경기 공장에 가동시키는 디젤 유가나 휘발유나 자동차 엔진이나 휘발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경기의 선행지표로서 유가가 작용을 한다면은 유가가 급락을 한다는 것은 이때 떨어진 것은 전고급 인상으로 인해서 상품시장이 투기자금 이탈한 것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왜 투기자금 이탈을 했습니까? 그래도 경기가 둔화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탈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차, 2차 떨어집니다.
$93까지 고점 대비 벌써 20%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다는 것은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벌써 세계 석유 수요 국가에서 석유 수요 연합에서 나오는 리포트에 세계 경기 둔화로 유가 수요가 줄어들지 모른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디젤 유가가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리포트가 슬슬 나오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 유가가 기술적으로는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 대개 이동평균선 최저점에 있습니다만은 차트쟁이들은 이만큼 더 떨어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하지 않고 여기까지 더 떨어진다. 이게 바로 전저점 수준이죠. 지난 저점까지는 내려오는 추세에 의해서 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어쨌든 정유화학주, 에너지주에는 악재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원가 부담을 줄여들어서 오히려 마진이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수요가 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가만 떨어진다면은, 그러나 수요가 같이 준다면은 원가가 떨어지더라도 이익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정유화학주에는 악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가 하락이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그래도 식품주 또는 이 원자재를 수요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산업주가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서 소비는 변하지 않는데 원가만 줄어든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수혜주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섹터가 바로 유가 하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가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 사태가 정치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기에 큰 기여는 할 수가 없다. 다만 지나친 우려 부분은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러한 작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라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투자에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 리스크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더라도 세계 경기가 기존의 전망치보다 크게 둔화된다, 지나친 낙관론에서 어느 정도 하향 수정을 하고 있다면 경기주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시각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주가 국제유가의 하락과 함께 조정을 받는 대신에 방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작용한다. 시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파이팅 때문에 금리는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이 많은 부자들은 점점 더 이자 수입이 늘어나서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중산층은 대출 이자가 점점 더 늘어나서 점점 더 소비가 줄어들고 소득 중에서 이자로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전락하게 돼서 경기 양극화, 소비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바벨처럼 부자층, 푸어와 위치와 푸어의 비중은 더 커지고 중산층은 점점 가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산층이 푸어로 다 전락하는 것이죠. 위치는 가만히 있어도 점점 더 위치가 됩니다.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자 소득이 늘어났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경기 양극화의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경기가 양극화되면 부자들은 더욱더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 여력이 커집니다. 이자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푸어, 중산층은 푸어로 전락하고 이 푸어는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소득 중에서 대출 이자로 내야 되는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짜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맥도날드 햄버거 매출이 늘어나서 이익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만 좋아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짜리 식사는, 한국의 $1짜리 식사는 맥도날드가 아닙니다. 맥도날드는 6,500원짜리 식사입니다. 한국의 $1짜리 식사는 바로 라면이지요. 그래서 농심 같은
이런 종목들이 경기 양극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에 반대편에 바로 경기 양극화의 반대편에 바로 부자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주죠. 여행주. 대한항공 같은 또는 아시아나 같은 비행기 좌석은 해외여행 비행기 좌석 올여름 좌석은 지금 예약하려도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차버렸습니다. 경기 양극화로 해서 부자들의 소비는 더더욱 늘어나고 해외여행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좌석이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동안에 대한항공은 유가가 너무 비싸서 수지가 많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최근 1분기가 그래서 기업 실적이 가장 낮게 나오는 가장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번 일본 대지진 때문에 일본 관광객 수요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은 별로 좋게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3분기 실적부터는 급속히 턴어라운드 한다. 왜냐하면 여름 성수기에 해외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티켓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다가 유가가 급락하니까 원가가 떨어진다. 이중 수혜를 받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원가 부담으로 대한항공이 그렇게 잘 가던 대한항공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동이 걸려다가 지난번 일본 대지진 때 급락하고 유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난기류 지역을 통과하고 이제 벗어나고 있나요? 왜? 국제유가가 급속히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부담이 급속히 줄어들고 여름 성수기 동안에 부자들의 해외여행은 크게 늘어난다면 그리고 일본 대지진의 쇼크도 이제 잊혀지고 회복이 된다면 3분기부터 크게 턴어라운드 한다면 주가는 항상 먼저 가지요. 이번 2분기 실적이 바닥이라 하더라도 주가는 3분기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2분기 실적은 주가에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경기 양극화에 대한 가난한 자의 주식은 라면, 농심이고 부자들의 주식은 바로 대한항공과 같은 여행 항공주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난기류 조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난기류 조약은 그리스 위기에 대한 해법이 아마 내일 모레쯤이면 나올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난기류직이 완전히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지금 수치상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계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경기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진다. 인플레이션 파이팅으로 금리를 자꾸 올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 중산층은 더더욱 가난한 자가 된다.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 경기 양극화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1달러짜리 식사 빈자들의 주식은 바로 농심, 부자들, 이자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여행이 좌석이 없어서 못 가는 대한항공 같은 주식, 이러한 경기 양극화 주식이 지금 같은 경기 양극화, 소비 양극화 시대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2차 양적 완화가 종료된다죠. 하지만 미국 경기는 아직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3차로 양적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세 번째 조치가 없다면 국내 증시에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예, 아마 내일
미국의 FOMC 미팅이 끝나면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온 세계 정치가 귀를 기울이고 있죠. 긴장돼 있죠. QE3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없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이죠. 버냉키 의장이 일주일 전에 얘기했던 것,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것을 지금 번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QE3는 양적 완화 정책, 세 번째 양적 완화 더 이상 없다. 또 있을 필요도 없다라고 해서 그만큼 경기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은 본궤도에 접어들었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QE3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아마 이 정책을 내놓는다면은 주식시장은 호재로 작용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다시 심각하게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급히 QE3를 내놓는 것이다라고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은 어쩌면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QE3 안 내놓는 것이 맞고 아마 QE3 내놓는 대신에 아마 버냉키 의장이 매우 신뢰성을 주기 위한 멘트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러한 대안 정책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QE3가 안 나온다고 해서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온다는 것이 바로 시장의 악재가 될 것입니다. 박준호의 머니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해 불가의 시장 상황, 너무 어려운 이슈와 경제 용어, 매매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과 업황 전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아니 저걸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네, 오늘 라이징 스탁은 동양종금증권의 최민기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이 넥센타이어를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현대위아를 추천하셨죠? 네, 그렇죠. 현대위아가 그동안에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현대 흐름 중간 점검을 좀 해주시죠. 이제 현대위아를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당시 이제 종가상으로 이제 15만 500원 정도였고요. 현재 흐름상 살펴보면 16만 2,500원에서 16만 2,000원 사이를 현재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월요일 대비해서 지수는 소폭 하락은 한 상태인데, 이제 동종목 같은 경우에 약 한 8% 이상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충분히 강한 상승 탄력을 지닌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급 역시 외국인 기관이 아직까지 견조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 내 이제 정책상에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난주 이제 추천드렸던 17만 7천원까지 목표가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 이제 전고점이죠. 16만 4,500원 돌파 실패 시에는 5일선 이탈 시에 매도하고 재접근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위아는 계속 보유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종목 넥센타이어인데 여러분들이 넥센타이어 소개받으시기 전에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기업 탐방분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 온라인으로 직접 가보지 않으시더라도 온라인으로 회사를 샅샅이 훑어볼 수가 있고 무엇하는 회사인지 또 회사에 대한 투자 정보 뭐 세세하게 다 훑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에 매우 쉬워질 것이고 투자 판단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업 탐방을 가지 않으신 상태에서 회사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가 충분치 않게 되고 투자 판단이 확신이 안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 탐방을 온라인으로 기업 탐방하는 거
한 1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뭐 세세하게 보려면 한 30분 정도 투자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이에 주가 올라버리면 큰일 난다고요? 그 사이에 주가 올라버리면 안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탐방하는데 시간을 절대로 아끼지 마시고 탐방을 하신 후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이 회사에 대해서 뭐 타이어 회사니까 네네. 뭐 다른 회사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타이어 회사의 현재 업황과 전망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고 투자 포인트를 한번 들어가시죠. 현재 이제 그 타이어 업종의 이제 전방 산업은 당연히 이제 자동차 완성차부 쪽 산업이죠. 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굉장히 호황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주가만 보셔도 아실 것처럼 굉장히 호황기를 현재 맞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부품업체인 타이어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호황기를 좀 맞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국내 대표적인 그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 이쪽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0%를 이렇게 넘어감에 따라서 국내 타이어 업체들이 그에 대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타이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OE 시장과 RE 시장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OE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 이퀴먼트, RE 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플레이스 이퀴먼트. 그러니까 신차 시장과 이제 대체 타이어 시장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두 시장 역시 굉장히 호황이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이제 RE 시장, 중국 쪽에 이제 그 대체 타이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현재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 그런 이제 글로벌 타이어 이제 그 수요들이 굉장히 현재는 강세 기조에 있는 굉장히 호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자동차, 기아차나 현대차에 직접 납품하는 걸 갖다가 네. QE 시장이라고 그러고 그 직접 이제 그 신차죠. 예, 신차에 직접 장착하는 OE. 경우로 예. OE 시장. 예. 그리고 이제 그게 OE 시장이고 네, 맞습니다. 펑크나면은 갈아 끼우고 이렇게 네네. 새로 판매하는 시장이 바로 RE 시장이고 네, 맞습니다. 둘 다 호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물론 자동차가 지금 시장이 호황이니까 네네. 당연히 거기에 납품하는 것도 호황이고 또 중국에서도 타이어 판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군요. 도로가 사정이 나빠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갈아 끼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금호 타이어도 있고 한국 네네. 타이어도 있고 네. 지금 넥센 타이어 이렇게 국내는 아마 세 개의 회사가 거의 과점 상태로 과점 경쟁 체제를 네,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왜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가 아니고 넥센 타이어를 사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회사 그 시장이 굉장히 업황이 심합니다. 그 업황이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말씀하신 대로 그 국내 타이어 업체뿐만 아니라 뭐 미쉐린이라든가 아니면 구디어 네. 같은 해외 타이어 업체들도 현재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동업종 그 이제 동회사들 중에서 금호 타이어는 이제 물론 이제 좀 지나갔지만 아직까지도 그룹 차원에서 일정 부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재물 있을 거. 네, 맞습니다. 예, 그 예. 부분이 있고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1위였기 때문에 그 1위로서의 그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만은 성장성이 넥센 타이어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한국 타이어보다 넥센 타이어가 더 좋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2등주로서 이제 그 예. 한국 타이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제 1등주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성장성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서는 넥센 타이어를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성장성이 좋다라는 것은 한국 타이어보다 단순히 그 규모가 적다라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그 제품 경쟁력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에 비해서 그 시장을 더 잠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규모가 작은 부분에서 이제 회사가 커질 수 있는 부분, 양적, 질적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더군다나 예전 같았으면 넥센 타이어는 굉장히 저가 타이어, 싼 예. 타이어로 이제 인식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K5의 독점 공급을 함으로써 인해서 굉장히 그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타이어 산업은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과 국내 3대 타이어 업체, 이 외에 외부에서 신규 진입할 그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거죠. 네, 이 맞습니다. 자체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구축되어 있어서 그렇죠. 아마 자동차 업황의 그 호재를 이 타이어 업체들이 그대로 다 지금 기존의 타이어 업체들이 다 네네. 누리고 있는 뭐 그런 지금 호황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투자 메리트는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타이어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이런 업체들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주가에서 가격 전가력입니다. 예를 들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 올라간 상승분을 얼마만큼 빨리 그 완제품을 판가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러한 이제 가격 전가력 문제가 굉장히 좀 이제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자재 투입 단가가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은 지난 4분기보다 15%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수준은 지난 4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가 지난 4분기에 거의 이제 똑같을 정도로 나올 정도로 이제 그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인지도가 K5 때문에 굉장히 급성장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역시 이제 동사의 가격 전가력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역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글로벌 수요 시장 역시 굉장히 탄탄하고 중국 RE 시장의 수요 역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 이러한 점들은 지속적으로 그 원자재의 그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이제 판가로 전가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천연고무 가격까지 이렇게 하락함에 따라서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은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향후 수익성도 충분히 견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네.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줄었다고 분석이 된 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작년 1분기 실적 대비 15% 줄었다면은 원래 연간 실적도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고 이제 올해 1분기가 이제 그 새로운 도약의 이제 시발점이었습니다. 예. 작년 이제 그 2009년도부터 이제 작년 1분기까지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어요. 작년 하반기 실적이 안 좋다가 올해 1분기 이제 바닥을 찍고 그 2분기부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실적이 타이어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네네. 원가 부담이 너무 네, 맞습니다. 많아서 그랬던가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연속적으로 올해 1분기까지 이어졌지만은 그래서 이제 YOY로 실적이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은 2분기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커져나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올랐던 것은 가격으로 다 전가시켰고 네, 맞습니다. 이제 오히려 원가는 떨어지는 추세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그렇다면은 그 이익 전망치에 대한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과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1년 후에 이제 포워드 EPS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약 한 1,5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그 당사의 성장성을 고려를 해서 PER 적정치를 약 한 14배 정도로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14배가 굉장히 싼 수준은 아니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에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PER 14배를 적용을 해서, 약 한 목표 가격은 약 한 21,000원 정도로 제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현재 지수는 굉장히 하락하고 있지만은 동사의 주가는 굉장히 상승 후에 고점에서 기간 조정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의 약 한 절반 정도 수준인 손절 가격 17,5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적정 PER을 14배를 적용을, 지금 14배를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예상 EPS 실적이 14배가 나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올해 2011년 말이 아니라 현재 시간부터 1년 후에 EPS, 포워드 EPS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1,500원 정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회사의 성장성과 그리고 한국타이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장성을 이제 부각을 해서 기존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뭐 적정 PE를 10배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지만은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장성 프리미엄을 부여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을 한번 체크해 보죠. 리스크 요인이라면은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업황에 대한 이제 전망인데 이 완성차들의 업황이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중국의 인플레이션 파이팅으로 인해서 지난 4월달 아직 5월달 통계는 안 나오는데 4월달 자동차 판매도 소폭 줄었다고 나왔었고 상당히 경계론이 많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어 업체의 성장성에는 큰 문제가 없이 계속 지금 전망하신 대로 이만큼 성장이 지속 가능할까요? 일단 4월 자동차 판매가 준 거는 이제 그 전달보다 조업의 수가 2일 정도가 작았고요. 더군다나 유성기업 같은 파업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4월 자동차 판매 대수는 일정 부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이제 분석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점유율도 10%가 넘어간 상황에서 물론 이제 하반기에 토요타가 어느 정도 공장 가동률이 95% 이상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현대차, 기아차의 시장 전체 글로벌 MS가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인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도 물론 경기 분야에 우려가 있지만은 현대차, 기아차 현재 성장 속도로 보면은 일정 부분 지속도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점검, 최종 결론을 내주시죠. 최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주가가 주춤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차가 주춤할 때 넥센 타이어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양점검증권의 최민규 과장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계 정시는 아직까지 변동성 구간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흔들리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리스 위기가 바로 이 구간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위기 해법을 내놓더라도 세계 정시는 세계 경제의 둔화 우려감에 아직까지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변동성 구간을 감안해서 투자에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변동성 구간에서도 언제나 투자 기회는 있습니다. 세계 경기는 다소 둔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파이팅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소득에 대한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빈곤층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1달러짜리 식사인 맥도날드 햄버거가 강세 주가를 보이고 수요가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난다. 역설적인 것이죠. 1달러짜리 식사. 한국의 1달러짜리 식사는 바로 라면입니다. 농심 같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반면에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됩니다. 해외여행이 지금 표가 없어서 못 가는 지경입니다.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만 원가는 떨어지는 이중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 성수기에 대한항공 투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괜찮습니다.